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준비를 했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투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간밤 일어났었던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 파악해 보실 텐데요. 우선 방금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역시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75%의 하락세로 마감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2주를 놓고 봤을 때 최저점을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관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상 마찬가지의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정말 껑충 뛰어 올라서 5%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4.99% 역사적으로 놓칠 수 없는 수치가 될 만큼 굉장히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년물 금리는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장단기 금리에 관한 역전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방금 확인해 봤을 때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세를 받으면서 106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1980달러 선까지 올라섰고 2000달러 선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다른 분위기 연출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8,700달러 선으로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롯한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560달러 선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조금은 주춤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알트코인 분위기들 살펴보자면 카르다노 에이다가 0.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역시나 최근에 크게 상승했었던 솔라나 코인 25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에 0.52달러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양호하다라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5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냥 예측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들과 근거들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고서를 내놓은 업체는 매트릭스포트입니다. 이 매트릭스포트는 이러한 예상이 단순한 추측의 결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ETF의 승인은 종종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금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 그리고 선물로 거래가 되다가 결과적으로 금 ETF가 승인됐을 때 금 가격이 3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따라간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점핑될 수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ETF가 만약에 발행이 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 정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의 수요보다는 이 ETF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게 될 텐데 그 매집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42,000달러까지의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립투자자문업자의 1% 할당 권고로 인해서 만약에 500억 달러의 자금이 더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뛰어오른 5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구체적인 가정들까지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트릭스포츠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상당한 관심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은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승인이라는 트리거가 시장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작용하게 될지에 관해서 오늘의 코인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뉴욕 증시, 또 거시경제, 간밤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고 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이번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자면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와는 조금 다른 양상들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라는 그러한 오보가 나긴 했지만 이러한 오보들 이후에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코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을 기다리시면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일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계신데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오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벤트들부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간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파월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도 좀 괜찮은 탄력도 좀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Q&A 시간에 이제 파월들의 몇몇 가지 발언이 시장을 조금 흔들기도 했었고, 또 테슬라 실적에 영향도 있긴 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에 관해서 그 포인트, 팩트만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한번 고공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게 10년물이고 또 이쪽에 보이시는 게 2년물 수익률인데, 자, 이 10년물이 4.9% 그리고 2년물이 5.1%입니다. 2년물은 떨어지고 10년물은 올라선 건데,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 다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던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또 월가의 분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또 거시경제 메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 연준의 정책은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파월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닉 티마라우스라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파월의 연설에 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자님이신데 관련한 내용을 써주셨길래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조금 가져와서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어떤 위험성들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금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들은 역시나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파월 역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발언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전쟁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국채 수익률에 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금 신중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기존에 강경했던 태도와는 조금 완화되었던 태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라고 시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긴축의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의 고공행진하는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긴축을 막았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은 장기금리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나 기준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게 아니라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페드가 이제 추가적인 긴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A 시간이 이어져 갔고 그의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이 Q&A 시간 발언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 좀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러한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확실히 경기는 회복력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인즉 경기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준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 너무나 심하다라는 기준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또 한 번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추가 진전에 관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더 진전을 해야 된다, 더 진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찍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나 높다라고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들의 영향을 뉴욕 증시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에 관해서 이제 올릴지 안 올릴지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한 느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고금리 정책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런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1월에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향후에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게 된다면 추가 긴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금리 인상은 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폭등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시장에 관한 유동성이 너무나 축소되고 있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장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파월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이 발언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준 의사들의 어떤 발언도 없을 것으로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증시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라든지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해 보시면서 투자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시경제 흐름들 포인트는 이 정도에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온 또 암호화폐에 관한 메인 주제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약세장 탈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글래스노드 리포트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현재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다들 이제 눈치는 채셨을 겁니다. 28,7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솔라나 코인을 필두로 몇몇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으로도 이제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왔을까요? 사실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포트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분명히 약세장 탈출에 관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장 직전, 불장 초입 단계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글래스노트는 분석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제시한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가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렇게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실현 손익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14년도부터의 차트, 근 한 10년간의 차트인데 코인 시장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했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실현 손익을
내려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의 규모 자체는 그래도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실현 손익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투자자들 중에 어떤 투자자들은 손실 중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들은 이익 중일 수도 있을 만큼 각자의 평단가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평균을 내봤을 때 그래도 시장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 상태 위에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머무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자, 이 지표 하나로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지표를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조금은 건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약세장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실현 손익이 더 높았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 부분 정도 표현이 되어 있죠. 기간 자체는 11개월, 그리고 4.5개월, 그리고 6개월. 최근에 있었던 약세장에서 6개월 동안 실현 손익 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실현 손익을 또 넘어서고 있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딱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좀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부합하는 지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힘겨루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파란색 화살표, 빨간 화살표 이렇게 보이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롱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단기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랑 단기 보유자가 힘겨루기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장이 강세장을 나타냈을 때 지금 이 검정색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 차트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을 나타냈었을 때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규 투자자도 들어오게 되고 뭐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투자자들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자들의 힘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런 침체기를 나타냈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힘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는 장단기 보유자들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물론 통계를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장을 조금 기다려보고 기대를 해보려면은 그럼 단기 보유자들의 힘이 조금 세지는 그런 시점들을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시점들을 이제 글래스노드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 아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힘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역시나 시장에는 장기 보유자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기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을 패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러한 패턴들이 또 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약세장 탈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근거에 온체인 지표로 이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심각한 약세장에서 회복을 시도했었던 2016년과 또 2019년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 시장 자체의 사이클이 약간의 강세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분석 글래스노드에서는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도 자본 최고점, 자본 최저점이라고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 그룹, 이 두 가지의 투자자 그룹 사이의 균형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년에서 2년 된 투자자들, 그리고 6개월에서 3년 된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죠. 그리고 보시면 1년에서 2년 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사이클 자체가 이런 지점들이 강세장이 오기 직전의 사이클인데 그 지점에 맞게끔 이 지표도 계속해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그런 지표랑 해석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은 이 두 투자자 그룹 사이의 균형에 도달을 했다. 시장의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베어 사이클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약세장 주기의 그 사이클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형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형들을 이제 최근에 지나와서 이제 조금씩 그 약세장을 탈피하는 모형들이 현재는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의 통계를 좀 돌려보니까 이렇게 약세장을 탈피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표를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려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박스를 보시면서 각각의 영역들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된 장기 보유자들이죠. 그리고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이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입니다. 보면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의 사이클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현재 기관에서는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의 유입이 조금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래스노드의 어떤 이런 가설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 지표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령대 집단도 보겠습니다. 이게 어린 연령대 집단이 정말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지갑의 연령이 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클 지표도 사실 우리가 이런 강세장들을 겪었었잖아요. 그 강세장 직전에 이렇게 어린 연령대 집단도 이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투자자분들이거든요. 이런 연령대 집단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최근의 지표 역시도 나쁘지 않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글래스노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ETF 승인에 관한 오보의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온체인 지표 자체가 이제 조금씩 순환이 되고 있다. 사이클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 지표, 단기 지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단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의 투자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장기 지표는 1년에서 2년 된 투자자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약세장이었을 때 이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축척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면 똑똑한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강세장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의 등장이 갑자기 늘어나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서도 이런 불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패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패턴을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은 단기 보유자들의 분량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갑의 연령대를 통해서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세장을 탈출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지표를 더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이클 자체가 손이 바뀌고 있다는 게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또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참 다행인 거는 오보였다라는 소식이 난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